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낯선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편일 거라 믿었던 사람의 한마디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엄마, 여보 말이 맞아.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밥솥에서 김이 오르듯 가슴이 뜨겁게 올라오다가 금세 얼음물처럼 식어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서 제 돈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을 때도 아들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 은행 창구 앞에서 제 통장을 내밀어 달라던 며느리와 아들은 숫자 하나를 보고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날이 있다는 거요. 오늘 이야기는 시장통 밥집에서 평생을 버텨온 한 여자가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한번 무너지고 다시 서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가볍게 판단한 대가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정말 늦게라도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조용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한 줄만 남겨주셔도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저는 정미자 66입니다. 남편은 12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광주 외곽의 작은 시장에서 밥집을 혼자 운영해 왔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몸이 저절로 일어나고 겨울엔 가스불을 켜기 전 손부터 난로 위로 가져가야 합니다. 손끝이 굳어 칼을 쥐는 감각이 둔해지면 김치 한 포기 써는데도 시간이 2배로 걸립니다. 도마에 칼이 닿는 탁, 탁 소리, 멸치와 다시마를 우린 육수에서 올라오는 짭조름한 향, 점심시간 손님들의 수저 소리와 사장님, 국물 좀 더요 하는 목소리들. 제 하루는 늘 그 소리와 냄새 속에서 흘러왔습니다. 저는 말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참고 견디는 게 더 빠르고 덜 아프다고 믿어온 사람입니다. 아들 박도윤은 39입니다. 어릴 적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도 엄마, 내가 있어 하며 제 등을 토닥이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을 하면서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서윤주 35. 첫인상은 깔끔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손을 잡는데 손끝이 차가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이 긴장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끝이 차가운 이유가 남의 것을 움켜쥐는데 익숙해서일 수도 있다는 거요. 아들은 전세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저는 장사로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어느 날 일이 생기면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부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늘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 바닥을 오가며 김치통과 쌀포대를 들고 살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힘들게 사는 노인으로 보곤 했습니다. 그 시선이 나중엔 제게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작은 작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비가 오다 그치던 날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눅눅했고 비에 젖은 비닐이 신발 밑에 찰싹찰싹 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살짝 찡그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냄새가 진짜 오래된 집 냄새가 나네요. 말은 웃으며 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여보, 엄마 가게니까 그렇지 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며느리는 슬쩍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도윤 씨, 우리 전세 연장하려면 더 들어가잖아.
애도 커가는데 방 하나 더 넓혀야 하고. 그러다가 제 쪽을 보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장사 오래 하셨으니까 통장에 돈은 좀 있으시겠죠? 요즘 시장도 현금 장사 꽤 되잖아요. 그 말이 나올 때 아들은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속을 눌러 담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내가 알아서 해볼게. 며느리는 바로 이어붙였습니다. 어머님, 알아서는 말이 안 돼요.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정확히 얼마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셔야죠. 그 순간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윤주 말이 맞아. 우리도 애 키우려면 엄마가 현실적으로 말해줘야지.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치찌개가 유난히 짰습니다. 목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전화는 인사보다 숫자가 먼저였습니다. 어머님, 적금 만기 언제예요? 어머님, 통장 정리 좀 하셨어요? 요즘은 다 모바일로 관리하셔야 하는데. 도윤 씨가 어머님 통장도 같이 보면 편해요. 편하다는 말로 포장된 그 문장들이 제 사생활과 존엄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 전세금 올려줘야 해서 7천만 원만 급하게 가능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윤주가 많이 예민해져서 엄마가 좀 도와주면 집안이 편해져. 저는 핸드폰을 손에 든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비닐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집안이 편해져라는 말이 엄마가 참아라로 들렸습니다. 금요일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 모아둔 적금 통장, 예금 서류, 그리고 현금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자기 물건을 확인하듯 빨랐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이렇게 종이로 관리하세요? 세상에 불안해서 어떻게 사세요? 그리고 제 앞치마를 힐끗 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참 생활감이 있으세요. 생활감, 그 말은 그날 제게 촌스럽고 무식하다로 들렸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 며느리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계획이 있어. 애 학원도 보내야 하고 차도 바꿔야 하고. 엄마가 조금만 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너 키우면서 내 손에 남은 게 뭐냐? 너희 살림 돕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그런데 말하는 태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태도는요, 저희가 어머님께 부탁하는 입장인 건 맞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돈은 결국 도윤 씨한테 갈 돈이잖아요. 지금 당겨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주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지금 내 돈을 니들 돈처럼 말하는 거냐? 며느리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어머님 혼자 쓰실 일도 없으시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여보, 그건 아니지 한마디만 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윤주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엄마도 결국 우리 위해서 모아온 거잖아. 그 순간 제가 평생 참고 견딘 시간이 전부 싸구려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새 국을 끓이며 손끝이 갈라졌던 날들, 남편 떠나고 빈집에서 숨죽여 울던 날들, 어린 아들이 엄마 배고파 할 때 내 밥을 아들에게 밀어주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하겠다. 며느리는 그 말을 이제 돈을 내놓겠다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오늘 은행 같이 가요. 잔액 확인하고 바로 이체해요.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도 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가자.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은행은 큰 사거리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찬 공기가 훅 들어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며느리는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세금 7천, 이사비 300, 애 학원비 월 60 어머님 통장에 최소 1억은 있어야 안정적이지. 아들은 제 얼굴을 힐끗 보며 엄마 미안해. 근데 진짜 필요해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할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했고 저는 주민등록증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마치 자기 일 처리하러 온 사람처럼 당당했습니다. 어머님, 잔액부터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딸깍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보다가 잠시 멈칫하더니 제 얼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정미자 고객님 맞으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현재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부릅뜨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뭐요? 직원은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덧붙였습니다. 지난달에 전액 출금 처리되어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소액입니다. 그 순간 은행 안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 손에서 통장을 낚아채듯 받아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장난하세요? 그 돈 어디 갔어요? 설마 숨기신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내가 쓴 거다. 며느리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디에요? 어머님 혼자서 뭐에 그렇게 큰 돈을 써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았다. 검사도 받았다. 약도 먹는다. 아들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 며느리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상은 남의 인생을 숫자로만 세는 게 아니다. 며느리는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도윤 씨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권리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서류 위를 급히 훑쳤습니다. 장학기금 약정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재산관리 서류.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모은 돈, 너희 전세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돈을 우리 동네 형편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으로 넣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계약서, 사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내 밥집 건물, 내 명의로 정리했다. 아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 건물 임대인 박 사장님 거 아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님, 내 아버지 친구였다.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정리하겠다고 했고, 내가 밤새 계산해서 샀다. 너희에게 말 안 한 건 돈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꼴을 더 보고 싶지 않아서였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돈이 있었는데도 우리를 저는 끊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너희를 안 도운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나도 돈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게 된 거다. 아들의 손에서 통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아들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 은행 안에서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뒤 며느리는 제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애는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벌어서 살아라. 아들은 제 뒤를 따라오며 엄마 제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발은 여전히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며느리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웃이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자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누가 언니 치매라더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누가 그래? 글쎄, 며느리 쪽에서 그런 말을 흘린다던데. 저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워서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먼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받아뒀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제 재산과 의사결정 절차가 문제없도록 서류를 더 깔끔히 해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걸 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제가 몰래 도와주고 있던 자동이체들을 하나씩 끊었습니다. 휴대폰 요금 일부, 손주 보험료 일부, 아들 차량 보험료 일부. 저는 그동안 부모니까라는 말로 그들의 책임을 제 어깨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들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한 번 더 선을 넘었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 손님이 가게 안에 가득한 시간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장 특유의 소란한 소리, 고등어구이 냄새,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여 정신이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돈 어디다 숨기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해요. 우리의 아빠가 어머님 때문에 지금 손님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단단히 매고 손을 닫고 며느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윤주야.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여기는 내 가게고 내 손님들이 밥 먹는 자리다.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밖에서 해라. 며느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밖에서 하면 어머님이 또 모른 척 하실 거잖아요. 어머님은 늘 그런 식이잖아요. 약한 척, 불쌍한 척. 그 말에 손님들 중 한 분이 작게 아이고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가게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깔끔한 코트, 말수가 없어 보이던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법무사와 함께 서류 정리할 때 자문을 맡아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숙이고 며느리를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정 사장님의 재산 관리와 관련해 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신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명예훼손 소지가 큽니다. 이미 진단서와 사실관계 자료도 갖추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요?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치매 관련 발언은 특히 위험합니다. 계속 반복하시면 정식 절차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아들은 문 앞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며느리를 노려봤고 누군가는 제게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한 걸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주야, 나는 너를 망신 주고 싶어서가 아니다. 다만 내 인생을 함부로 밟고 지나가게 두지 않겠다는 거다. 며느리는 그날 처음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가 흘리던 소문은 힘을 잃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잔인하기도 하지만 또 공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밥벌이를 방해하면 싫어합니다. 누가 한 가게를 흔들려 했는지 사람들이 똑똑히 봤습니다. 며느리는 시장에 발을 들이기 어려워졌고 아들은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하며 실수를 반복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돈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이 치른 첫 번째 대가였습니다. 사건 이후 며느리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며칠을 제 가게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 가게 문 닫고 불을 끄려는데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커피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엄마, 나나 너무 못났어.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른 남자가 숨죽여 우는 소리는 낯설고 또 처절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그랬을까? 여보가 무섭기도 했고 집안이 흔들릴까봐 엄마한테만 강했어. 엄마는 늘 받아주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지금 누구 편이냐? 아들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편도 내 가정 편도 제대로 서고 싶어? 저는 그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너 한 달만 여기서 일해라.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내가 여기서? 그래. 내가 내 하루를 알아야 내가 엄마에게 했던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은 새벽 5시에 가게로 나왔습니다. 쌀 포대를 들고 허리가 휘청했고 김치통을 옮기다 손에 국물이 튀어 아 뜨거 소리를 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이 몰리자 얼굴에 땀이 비오듯 흐르며 엄마, 이게 매일이었어? 하고 숨이 차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말로 가르치면 잔소리가 되고 몸으로 배우면 남습니다. 한 달이 지나던 날 며느리가 가게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예전처럼 화장이 진하지 않았고 눈밑이 퀭했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에는 저녁 손님 몇 명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고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윤주야, 너는 나한테 왜 그랬냐?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늘 조용하시고 참으시고 그런데 그런 분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저는 돈 없어서 사람한테 무시당해 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세게 굴면 안 당할 줄 알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그날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건 부끄러운 거다.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늦어도 달라질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내 돈 이야기 한 번이라도 너 입에서 나오면 그날로 끝이다. 둘째, 너희 살림은 너희가 벌어서 책임져라. 셋째, 너희 둘이 내가 넣은 장학기금 공부방에 봉사하라. 아이들 앞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부끄럽게라도 배우고 와라.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엄마, 나도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마다 공부방에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며느리가 아이들 문제를 풀어주며 웃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가게 일이 끝난 밤이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 엄마가 돈을 안 준 게 벌이 아니라 살 길을 준 거였네. 저는 그 말에 마음속에 오래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 왜 그렇게 돈에 미쳤는지 알겠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서였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히 말했습니다. 윤주야, 마음이 비면 남의 걸 채우려 한다. 마음이 차면 자기 걸 지킨다.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채워라. 며느리는 그 말을 오래 곱씹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은행 창구 앞에서 아들이 말을 잃었을 때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더 큰 건 허무함이었습니다. 내가 피땀으로 지켜온 시간이 내 아들에게는 당연한 돈으로만 보였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침묵이 아들을 깨웠고 며느리를 멈추게 했고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라고 해서 가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이 고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함부로 기대고 함부로 요구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너무 오래 참기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너무 쉽게 기대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어디까지 참아야 했을까? 나는 어디서 멈췄어야 했을까? 그 한 줄이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